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에 제가 잠시 흥분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운 발언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전직 MBC 기자 출신이시고 또 뉴스데스크 앵커도 하셨고, 네. MBC 잘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실의 황상무 수석이 한 얘기인데요. 1988년에 있었던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보안사에 의해서 출근하는 기자 정보사 네. 예, 정보사죠. 정보사가 그 출근하는 기자의 다리를 허벅지를 찔러서 일종의 이제 칼침 테러를 맞게 된 거에 비춰서 기자들 모아놓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는 네. 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에 대한 인식. 네. 그러니까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은 청와대 네. 참모 가운데 고위직 참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의 개인 생각이라 하더라도, 네. 개인의 언어라 하더라도, 네. 이거는 이 정권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연결돼 있다. 특히 MBC에 대한 이 적대감. 예. 적대감. 네. 이게 이렇게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네. 제가 보기에 아주 극단적 표현이거든요. 예. 도저히 공직자로서는 할 수 없는 표현을 그렇습니다. 지금 했어요. 네. 어느 자리에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식사 자리에서 기자들과의 기자들과 식사 자리면 이제 뭐 소주도 한 잔씩 네. 하고 이런 자리였으니까 예.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네. 얘기다. 예. 그럼 그 자리에서 기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게 제가 하나 궁금해요. 네. 굉장히 궁금하고요. 과거의 선배들 같았으면 정부 수석이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했나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런 기자들을...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예. 이런 얘기를 언론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예. 이건 농담으로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때 예.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오홍근 테러 사건을 네. 아마 지칭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본인이 그때 정보사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예. 기사를 보면 그렇게 예.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군에 좀 부정적인 기사를 써서 네. 그 사람이 집 앞에서 네. 회칼 테러를 당했다. 네. 이 얘기를 한 거죠. 예. 하면서 그게 사실은 정보사 소속 현역 군인들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얘기 자체가 점점 더는 더 이해가 안 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인식, MBC에 대한 적대감, 네.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국가기관이, 군기관이 네. 그런 테러를 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서 네.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서두가 MBC 잘 들어. 그러니까 비판 보도하고 지금 당장 그 이종섭 장관을 추적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 있는 기자가 MBC 기자지 않습니까? 이종섭 장관이 군 출신이란 얘기인가요?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니까 군 출신이니까 군인들이 어떤 짓 할지 모른다 너네 이런 얘기인가요? 저는 뭐 거기까지 이렇게 이 확장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 제가 그래 이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한 해에 이 세계에서 네. 기자들이 몇 명이 죽나 네. 이런 테러로 네. 평균 80명이 살해를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권력에 맞서고 예. 또 하여튼 전쟁터에서건 예. 어디서건 네. 이렇게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라 예. 이런 어떤 외부 폭력으로 인해서 폭력으로 숨진 네. 기자가 한 해 평균 80명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사 쓰는 그래서 기자들입니다. 제가 이것까지 찾아보게 한 게 사실은 굉장히 정말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유감이라고 너무 점잖은 표현이고 네. 이런 폭력적 언사를 공직자가 쓴다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이분이 이 얘기만 한 게 아니고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에 4-5번이나 다시 뭉쳤는데 훈련받은 누군가가 있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가 없다. 배후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순 있지. 일종의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증거가 없으면 주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북한 개입이라는 표현을 했나요? 아니요.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을
저는 우리 국민들의 그 시민의식과 민주의식을 네. 아주 낮게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교육 수준이 네.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대를 다녀옵니다. 네. 군대를 다녀와서 이 군대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화되고 하는 이런 이 것들이 체화돼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분이 군대를 다녔다고 하니까 네. 그 정도는 이해할 텐데 하는 네. 생각이 들었고 예. 저런 표현을 하는 거는 그럼 국민들은 다 무지렁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네. 누가 조직해서 이렇게 끌고 가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네. 적절하지 않다. 예.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공동체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 뭐 지금 상황이 거의 전쟁과 같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5.18 때. 그렇죠. 예. 그러면 누구라도 나서서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 걸고 민주주의를. 지금 그렇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그렇습니다. 내 고향을 지키겠다. 예. 내 가족을 지키겠다. 예. 정말로 절박한 네. 선택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밖에서 이렇게 보면서 누군가가 조직해서 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네. 이렇게 그냥 아주 쉽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이분들에 대한 또 한 번의 상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참 이 문재인 정부라면 그리고 이런 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 문재인 정부 이런 분 있지도 않았겠지만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좀 곤란하신가요? 네. 네. 하여튼 참 매우 심각한 발언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기가 많으시네요, 대표님. 윤순신님께서 박광원 의원님 감동입니다. 요조님께서 박광원 의원님 다시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미시송님이 박광원 의원님 진심으로 왜 이렇게 감사 의사가 쏟아지는 겁니까? 그건 저한테 또 궁금한데 지금 왜 이런 감사가 쏟아지는 감사하다고 건지. 하시는 분들께 여쭤보시는 게 낫나요? 좋은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시민들이 갑자기 왜 박광원 대표님한테 이렇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쏟아내는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그 낙천되셨지 않습니까? 네. 네. 경선 패배 인정하시고 상대 후보였던 김준혁 후보 캠프를 찾아가서 전폭 지지를 약속하셨어요. 네. 네. 솔직히 마음은 좀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 제가 그 소식을 들은 건 10시쯤 들었어요. 그날. 네. 날 10시쯤 들었는데 그게 며칠이었죠? 그 3월 7일인가 3월 7일. 정확하게 예, 날짜가 예. 3월 7일이 맞을 겁니다. 네. 6일인가? 네. 그런데 제가 잠시 이렇게 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현실적이지 비현실적인 네. 그런 상황 같은 느낌이 들었고 머릿속이 이렇게 휑해지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얼른 인정하고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가서 잠을 청했어요. 네. 근데 아내가 슬며시 제 방문을 열어보더니 제가 자는 척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가서 자고 예. 그냥 조용히 있다가 다음 날 깼는데 예. 사실 그 평정심 회복을 위한 최소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어떤 상황이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네. 특히나 이제 개인들에게는 어떤 예를 들어 암 선고를 받는다든지 또는 갑작스런 사고로 친지가 불상사를 당했다든지 네. 이런 상황이 딱 왔을 때 이게 나한테 벌어진 일이야? 이렇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일종의 천재지변 같은 상황을 그렇죠. 당하면 그래서 이제 그 평정심을 회복하기까지 이제 차츰차츰 이 심리적 이 변화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냥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고 네. 빨리 돕는 게 좋다. 도우려면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과정에 사실 아내가 좀 역할을 했어요. 아내가 다음 날 일어났더니 네.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운전을 하고 좀 이렇게 수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네. 가서 하루 저녁을 지내면서 아내가 돕는다고 빨리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저로서도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동반자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하면서 의견을 주신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네, 그렇겠죠. 뭐 이를 탈당을 해라, 뭐 탈당을 해서 어디 가서 새로운 무소속으로 미래로 나와라, 가라, 무소속으로 뭐 출마해라.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한 분인데 그분이 똑같이 빨리 도와드리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이게 어떠냐, 좋겠다. 좋겠다 이런 예. 의견을 보낸 분이 계셨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또 아내의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 날 바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바로 해단식을 했죠. 네. 해단식을 하는 자리에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다 듣고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서러움과 어떤 분은 분노를 얘기하는데 이 시간부터는 다 없다. 이 시간부터는 오직 뒤에 이미 지나간 얘기는 하지 마라. 네. 앞만 보고 가자. 네. 총선 승리라는 앞만 보고 가자. 뒤를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자. 그리고 함께 가자 제가 그랬어요. 네. 그게 해단식 때 했던 얘기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제가 김준혁 후보 사무실로 가서 네. 전폭 지지를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위분들이 네. 저를 좋은 길로 안내를 했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아주 절대적인 네. 저의 가치이자 명분이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 네. 하는 거잖아요. 우리 똑같이 다 예. 느끼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만일 어디에서 삐끗해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런 일들 갈등 예. 또는 뭐 대립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이 큰 뜻을 혹시라도 약화시키게 되면 그건 우리가 죄를 짓는 거다는 생각이 이제 너무나도 확고했기 때문에 네. 빨리 결정한 거죠. 예.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시민분들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감사 행렬을 보내셨는지 좀 이해가 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딱 3표 차이로 졌다. 아이고 뭐 그건 그럼 이미 비밀- 지나간 일이니까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닐 거고요. 네. 사실 이제 투표에서 이겼으니까 네. 페널티가 없었더라면은 이제 본선 후보가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아니 건 사실이에요. 남들은 제가 이것 좀 그건 사실이에요. 여쭤볼게요. 네. 남들은 내가 하위 10%래 이게 맞아? 라고 박용진 의원 같은 분들은 막 커밍아웃을 스스로 하셨어요. 용납할 수 없어. 내가 왜 하위 10%야?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박광원 대표님은 끝까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한때 네. 그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이거를 공개를 하고 뭔가 호소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그 생각을 접은 것 또한 네. 그것이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좀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뭔가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 탓이지. 네. 어쨌든 한 표가 됐든 1000표가 됐든 그건 내가 채우지 못한 것이지. 누구를 탓한다는 것은 나답지 않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감내하는 것이 제가 네. 감내하는 것이 당의 통합과 총선 승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 이렇게 이 길을 선택한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네. 이건 저의 방식입니다. 저의 방식이기 때문에 네. 저와 뭐 다른 분을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예. 저는 그냥 제 스스로가 제가 부족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마음을 빨리 정리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았어요. 혹시 종교 있으십니까? 그 종교는 뭐 저는 뭐 종교의 가치는 다 똑같다고 봐요. 종교의 아니, 가치는 사랑하라는 건데요. 사실 제가 그동안 못 봤던 정치인의 그동안 제가 박 대표님 왜 이런 모습을 잘 몰랐을까요? 종교는 잘 드러나지 않으셔가지고. 네, 예. 종교의 가치는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를 사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저의 부족한 부분도 사랑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사랑하고 그만큼 상대가 저를 평가한 것에 대한 그 기준도 네.
뭔가 있겠죠. 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지나간 일이지만 좀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지난해 9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체포 영장을 둘러싸고 국회로 넘어온 안이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이 표결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가결이 나왔죠. 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직전에 이재명 대표 병문안을 갔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나서 가결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이것이 과정에서 박광원 대표의 뭔가 역할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떤 의심. 이건 어떻게? 뭐 의심은 있을 수 있겠죠. 누구에게는 의심은 있을 수 있으나 명백한 네. 거짓이고요. 허위? 허위죠. 예. 그리고 이 이제 얘기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 거의 반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저에 대한 모함이고 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네. 병문안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네. 어디 그런 뭐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러죠? 유언비어죠. 네. 지라시라고 일본 말이라 잘 안 쓰는 표현인데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게 돌아왔는데 그때 원내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 바로 고발하고 조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상황이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가결이라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 그냥 이제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제 원내대표를 그만두게 되잖아요. 네. 근데 경론이 있었습니다. 네. 의원총회에서 왜 원내대표가 그만둬야 되냐 하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이 가결 사태에 대해서. 그렇죠. 경론이 이제 벌어지는데 제가 쭉 들었어요. 들었더니 제가 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을 제가 더 끌고 가면 당이 전면적 대립 국면으로 들어가겠군 하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만두겠다 선언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 뒤에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이 돌다가 우리 당의 한 의원이 자기 지역위원회에서 한 그 유튜브에다 이 얘기를 올린 거예요. 박광원이 뭐 대표 사퇴를 요구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얘기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그 병문안을 가서 이재명 대표 사퇴를 요구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지 않겠다고 해서 실제로 가결 사태가 빚어졌다라는 내용의 그럴듯한 시나리오죠. 시나리오가 돌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제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때 제가 가서 이재명 대표님과 나눈 얘기는 뭐였습니까? 지지자들과 당원들과 국민들이 건강을 걱정하니까 이제 단식을 해제하시라, 푸시라. 저는 그날 부결될 거라고 믿고 갔어요. 부결될 것으로 믿고 갔어요. 이제 푸시라. 새로운 싸움을 위해서 푸시라.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권의 이 한 개인에 대한 이 무자비한 이 탄압, 무도함 이런 걸 얘기하게 돼 자연히 이제 단식을 푸시라 그러니까 제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권이 이렇게도 무도해서 제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래도 푸셔야죠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거의 동시에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몇 마디 준비한 메시지 얘기를 하셨어요. 통합적 당 운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냥 원내대표의 역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를 하셨죠. 제가 그 얘기는 이제 의총에서 그대로 제가 전달을 했고요. 그럼 뭐 그 사이 아무것도 끼어들 게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미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사실 그 자리에 배석을 했었어요. 배석은 아닌데 그때 김영진 정무조정실장이 당대표와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눴던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김영진 정무조정실장과 당 대표님이 서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네. 얘기를 다 했다 하는 예. 거를 이제 사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의원총회가 열리기 전에 예. 그 김모 의원이 이제 밝혀도 되겠죠. 예, 밝혀도 되죠. 김정호 의원이 예. 저를 찾아와서 사과를 했어요. 저는 잘 모르고 얘기를 했다. 자기는 그냥 아니, 잘 모르면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에 그럴 것 같아서 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거 본인의 추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좀 난감했어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정치인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과를 하고 내렸어요, 그걸. 그 유튜브 영상을 내리고 예. 또 그 방의 보좌진들도 우리 방 보좌진들한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의원총회 열렸는데 예. 김영진 정무조정실장이 사실이 아니다 이건. 그 우리 당 일부 의원이 얘기한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의총에서. 예. 그 윤영덕 원내 대변인이 네. 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합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 단식 중인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서 뭐 당대표를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든지 네. 뭐 했다 뭐 공천 관련 얘기를 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예.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죠. 예. 근데 뭐 그 기사를 찾아보면 다 아실 수 예.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때 뭐 최고위원들이나 우리 당 의원들이 제가 의총에서 했던 얘기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그랬죠. 이게 가결되면은 당이 걷잡을 수 없는 우리가 분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네. 물론 부결시키면 방탄정당이라는 그 또 이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시키는 게 네. 옳다 하고 이제 제가 의총에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고 많은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해서 저는 어느 정도 저의 말에 신뢰도를 믿었기 때문에 네. 부결될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정말로. 예. 그런데 가결이 되고 나니까 정말로 그때는 제가 이번에 뭐 저 경선에서 진 것에 한 100배 그런 충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어쨌든 그 원내대표의 판단과 다르게 실제로는 뭐 가결표를 두 표 정도가 네. 가결표가 됐던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차츰 표가 좀 줄어가고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이틀 전에 조금 또 기류가 바뀌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그래도 네. 제가 부결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제 판단에 착오였겠죠.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난감하고 예.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뭐 어떤 제가 그만둔 다음에 네. 안타까움을 표현을 뭐라고 하셨죠. 하시던가요?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보다 하여튼 안타까움을 예, 이재명 대표가 예. 지금 물러나시면 안 되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었을 걸로 제가 그때는 뭐 그런데 이제 이런 제가 얘기를 좀 더 하다 보면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냐. 네. 근데 그때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상황에 대한 어떤 무한 책임감 네.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그 분위기 속에서 계속 제가 뭐 저를 설명하고 또 제 입장에서 뭔가 일 하나하나 따지고 그러는 것이 당의 모습에 당의 통합을 위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네. 감수하고 예. 좀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해명하거나 반박하기보다는 좀 자제하고 6개월을 지켜왔는데 그냥 이렇게 그런데 일부 유튜버들이 이거를 네. 반복적으로 계속 왜곡을 하는 거예요. 이미 김정호 의원은 그걸 내렸는데 네. 그걸 가지고 계속 또 김정호 의원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게 사실일 거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네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저는 뭐 진보라고 라고 통칭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튜버들이 계속 이것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정 사실을 왜곡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거짓으로 네. 혐오를 조장하는. 증폭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게 우리 사회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의원들을 만나서 부결시켜야 된다. 네. 의총에서도 부결시켜야 된다. 네. 했던 제가 네. 당 대표를 만나서 더더군다나 네. 20일 넘게 단식하고 있는 네. 대표에게 당 대표 사퇴를 얘기하고 공천을 얘기하고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는 발상을 하는 그분들의 윤리의식에 대해서 저는 예. 이분들이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도저히 제 기준으로는 예.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죠. 이런 거죠. 예. 그런 이제 일종의 망상, 모함 이게 계속 그쪽으로 발달을 하다 보면은 예. 사람에 대한 망상과 이 모함이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거짓은 언젠가 양재에 나오면은 죽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제가 쭉 버텨왔던 거고요. 네. 어쨌든 이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그랬냐. 대응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하지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뭐 또 그것도 지나간 일이 됐어요. 이 또한 지나간 일이 됐는데 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저에 대한 정말 의도적 오해, 네. 왜곡 이런 것들은 정말 삭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내주시라. 너무 나쁘죠. 사실은 어떤 사람,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에서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삭제하거나 사과하고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류가 있는데도 뭐 의견이야 뭐 충분히 얘기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시청자나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 이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닌 걸 계속 이렇게 확산시키고 뭐 범죄가 있는 것처럼 범죄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악마화의 어떤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분들이 추종하는 분이 이재명 대표인데 그분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타인에 대해서 대상을 삼으면서 인격 말살을 한다.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간질. 예. 제가 이간계. 그렇죠. 언제죠? 2012년 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때 보면 네. 굉장히 이 기술이 워낙 발달해 가지고 같은 편인 것처럼 하면서 이간하는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게. 네. 네, 그때 이 일종의 뭐죠? 그 교본 같은. 네.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주 극렬한 언사를 공격하는 것. 그래가지고 막 모욕감을 주는 예. 방식이 있고 위하는 척하면서 상대하고 벌리는 이런 네, 방법도 예.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댓글 자체도 저는 상당히 예. 그냥 단순하게 딱 평가해서 보기는 어려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굉장히 예. 아주 복잡한 이 산식들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신뢰를 허무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의 신뢰를 허물고, 그러니까 뭐 개인의 의견, 뭐 그 계속 뭐 수박을 막 누가 아까 어떤 분이 올리시던데.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다녀왔을 때 그 병문안을 네. 단식을 중단하시라고 다녀왔을 때 맨 처음에 그걸 올린 유튜버가 보수 유튜버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맨 보수 처음. 유튜버가. 네. 그러니까 그거는 딱 이관계잖아요. 예. 근데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거예요. 갔다 하고 하니까 이게 거기에 놀아났을 수도 있는 거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이게 참 진실을 가려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뭐 명철한 태도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이 뭔지를 분명하게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저는 그 박정훈 대령 사건으로 네. 뭐 최근에 그 박 대표님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작년 9월 1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이 박정훈 대령이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군사법원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군사법원 측에서 못 들어가게 하고
그냥 국방부 안으로 들어가서 군 검찰 통해서 법원으로 가라. 이제 네.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어서 네. 그 현장에 상당히 소란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때 주인공 중에 한 분이 바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인데 네. 이 군사법원 문을 열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또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이 문을 막고 과거 방식으로 국방부로 해서 들어가라고 요구하느냐. 근데 박정훈 대령이 그냥 서 계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의원총회 중이신 맞아요. 네, 대표님께 상황 설명을 드렸더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국회의원 8분이 오셨어요. 말씀을 제가 듣고 네. 바로 제가 송기현 수석 부대표에게 얘기를 했죠. 네. 빨리 법사위원님들을 현장으로 좀 보내는 게 중요하겠다, 네. 필요하겠다 했더니 예. 그게 그렇게 빨리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예.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때 상황에 만약에 그 시민사회 관계자 민변의 뭐 하주희 사무총장 등도 나와 계셨는데 특히 임태훈 소장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나와 있지 않았다면,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 현장을 지키지 않았다면 박정훈 대령 구속 가능성이 높았을 거다. 아, 예. 예, 왜냐하면 그날 현장에 군 검사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박정훈 대령이 또 한마디를 하거든요. 네. 여기 국회의원님들 계신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강제로 끌려가는데 여기 국회의원님들 계시는데 저 박정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 네, 진실을 네, 네, 밝혀달라 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떠난 거죠. 아, 그 박정훈 대령은 대단한 분이에요. 전 너무 존경스럽고 우리 사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때 우리 의원총회에서도 사실 그 얘기가 굉장히 주된 얘기였습니다. 네. 박정훈 대령을 지켜야 네, 그래야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도 진실을 밝힐 수가 있고 네. 앞으로 그런 죽음을 막아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의는 꼭 따르는 분들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그 검사 탄핵 네. 이거 사실 되겠냐, 검사를 어떻게 탄핵하냐. 사실 민주당에도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박광원 원내대표가 관철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저에 대한 오해 가운데 또 하나는 사람은 좋은데 윤석열 정권과 별로 싸우질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싸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목소리를 높여서 항의하고 규탄하고 하는 것도 싸우는 방식이고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것도 싸우는 방식인데 금방 말씀하신 검사 탄핵도 이제 제가 원내대표 때 네. 물론 이걸 주도한 의원님들이 계세요. 네. 김용민 의원을 의원,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뜻을 제가 존중해서 이제 검사 탄핵도 하게 되고 네. 또 검찰개혁법은 제가 법사위원장 때 이제 다 아직도 그 기억하시는 분들 네. 계시겠지만 법사위원장 때 네. 통과를 시켰는데 그 네. 뒤로 이제 이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또 그걸 완전히 왜곡해 가지고 그걸 무력화시켰잖아요. 네. 이 검찰 개혁을 네. 사실은 검경 수사권 완전히 조정을 완전히 지금 무력화시켰는데 시행령 통치가 시작됐죠. 맞습니다. 이건 반드시 제기를 다시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네. 그래서 22대 국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검찰 개혁에 있어서 저는 이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고 네. 또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원내대표 때 제가 맞아요. 처리를 예.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예. 신속안건 지정도 제 원내대표 때 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 필요한 것들, 꼭 해야 될 것들은 제가 회피하거나 네. 주저하거나 미루지 않고 했다. 근데 네. 적극적으로 제가 한 일을 잘 설명하지 않아요. 아니 기자 출신인데 홍보를 잘 자기 일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질 않는다. 보좌관님들께서 조금 힘을 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날 우연히 그 박정훈 대령의 그 군사법원 행에 저도 이제 현장 취재를 정말 100만 년 만에 처음 가본 거였어요. 울산을 갔었구나. 울산 가고 나서 이제 군사법원 앞에 이제 처음 가봤는데,
저는 그렇게 야당 국회의원들이 결단해서 현장에 8명이나 되는 분들이 출동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제가 너무 제가 기자를 했잖아요. 네. MBC 기자도 예. 하고 앵커도 하고 100분 토론 진행도 하고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기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늘 했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도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예. 했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기자님의 전화를 받으니까 제가 바로 반응을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장윤선 기자님을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고 늘 바른 생각과 바른 길을 가고자 하니까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길을 가고자 하니까 늘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이제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반응을 했던 것 같고 또 MBC에 있을 때 이제 제가 보도국장 할 때 네. 그때 MB 정권 때인데 네. 그때 미디어 방송 장악이 대단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보도국장을 최소 한 명으로 그만둬요. 제가 그냥 사퇴를 하죠. 네. 그러니까 박광원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요란하고 화려하진 않으나 네. 뭔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뺀다든지 뭐 도망간다든지 이러지 않는다. 네. 근데 제 자랑을 제가 잘 하지 않고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 엄청 저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아니 자기 자랑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자랑을 안 하십니까? 그나저나 이제 지금 총선이 닥쳤습니다. 예, 네. 예, D-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어요. 이제 26일 정도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번 총선 민주당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저는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하는 저의 신조예요. 네. 이길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이겨야죠. 당연히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네. 답을 제가 할 겁니다. 우리가 사실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에게 주는 고통 그 본질은 무능과 또 무도함과 또 불신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국민들에게 주는 고통을 계속 우리가 연장시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종식시키지 않으면 중지시키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니까 네. 반드시 그건 뭐냐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한다. 정권에 분노한다는 분노는 네.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소리 지르고 항의하고 하지만 가장 확실한 표현 방법 이기는 겁니다. 네. 분노 에너지를 모아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네. 다행스럽게 네. 최근에 이제 한동안 그 정권 심판 흐름이 조금 이게 이 세를 잃은 것 아니냐, 희석된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건 네. 원인은 다 아시겠지만 이른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드라이 아이스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드라이 아이스라는 게 여러분들 옛날에 보시면 텔레비전에서 뭔가를 가리고 어슴푸레하게 만들 때 그 뿌리잖아요. 예. 인공으로. 예. 그럼 그 분위기가 네. 좀 살아나고 그런데 그 거치고 나면 다 보이거든요. 네. 그 드라이 아이스 효과가 거의 이제 다 거친 거예요. 그 드라이 아이스 효과가 있을 때는 네. 뭐 디올백이든 윤석열 정권 심판이든 이런 것들이 네. 가려져 있다가 네. 그 다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고 국민들이 잠깐 맞아 그게 본질이지 근데 네. 그걸 우리가 잊을 수는 없지 네. 이런 생각을 다시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 당이 이제 공천 과정을 네. 겪으면서 이제 갈등이 있었고 네. 또 대립도 탈당하시는 분들도 탈당도 계시고. 있었고 큰 이제 뭐 상처를 받은 분도 계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그분들도 그렇다고 윤석열 정권을 가만둬? 그건 안 되지. 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면서 기류가 다시 좀 바뀌고 있다 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긴다. 제가 이기겠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전망을 한다는 건 그건 섣부른 거고요. 네. 그건 신중해야 될 일이고 다만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선거를 염전에다 비유를 했다 그래요. 염전. 염전. 그러니까 개펄이 선거 이기려면 네, 네. 개펄이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햇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바람이 있어야 된다. 소금이 되려면. 소금이 되려면. 네. 그러니까 바닷물이 소금이 되려면 네. 지금 다들 자 심판해 윤석열 정권 심판해 하는데 그게 정말 결정이 딱 되려면은 네.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개펄은 지지 기반이고 예. 그다음에 햇볕은 비전, 정책, 예. 공약. 예. 그 윤석열 정권 그렇죠. 심판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네. 뭐 할 그렇죠. 건데 예. 우리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꿔줄 건데 그렇죠. 이것에 대한 답을 내놔야 예. 되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바람은 프레임이죠. 네. 윤석열 정권 심판 프레임이 더 강화 이 네. 앞에 게 네. 지지 기반이 더 확충되고 그다음에 또 미래 비전이 네. 확실하게 주어지면 그 프레임은 더 심판 프레임은 더 확실히 더 강해진다 이거.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질의 양질의 소금이 많이 생산된다는 거 양질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많이 네. 탄생을 하겠죠. 예. 그런 얘기를 해서 되게 설득력 있게 제가 네. 받아들였고요. 예.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이 그런 분석들을 하시더라고요. 조국 혁신당이 이 정권 심판론을 강화하는 보강하는데 시너지를 좀 내는 것 같다. 네, 네. 실제로 여론조사 흐름이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지민비조의 얘기를 네. 하시지만 네. 지금 그것이 긍정적 효과를 내는 건 틀림없는 것 같다. 저는 뭐 검찰개혁, 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조국 혁신당은 우리의 연대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을 합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지금 거기까지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 비례대표가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어쨌든 그걸 잘 조화를 시키는 게 네. 필요하겠죠. 예, 어쨌든 범 야권의 최종 단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무도한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정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번 국회가. 네. 그렇지 않고서는 또 이제 이종섭 장관 이렇게 내보내는 거와 같은 기이한 일들이 또 벌어지고. 이건 기이한 일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에 이거 있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일이잖아요. 이거 범죄 피의자를 도피시키는 게 그 거기다 공직을 그러니까요. 줘가지고 이거는 예. 제가 보기에 국민세금으로. 국민들 알기를 예. 정말로 우습게 하는 겁니다. 예. 국민들. 그러니까요. 예. 누가 그랬더니 아프리카에서 있을 법고 아프리카 못 오고 가는 그렇죠. 거겠죠. 아프리카 모독하는 건데 아니 저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그 최상병 특검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4월 4일 날 국회 자동 부의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도 표결을 하게 되겠죠. 예, 예.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저는 연결돼 있다고 봐요. 연결이요? 예. 예. 이제 이 최상병 사건의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어떻게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에 출국 금지 요청으로 출국 금지가 돼 있는 것을 법무부가 해제해서 내보내는 이런 무리한 길을 갈 수 있을까? 네. 그러면 이런 무리한 길을 가더라도 뭔가 지켜야 될 더 큰 무리한 일이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설명이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예. 그 한동훈 부대 이제 지금이라도 들어오라면 들어올 거다. 네. 뭐 들어와 조사를 받을 거다. 근데 들어와 조사 받을 걸 왜 내보냅니까? 그렇죠. 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니 일국의 대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데나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렇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실 대사는 특명전권 대사니까 사실 국가의 대표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의 대표. 그런데 이런 식의 국민적 의혹의 대상, 국민적 의혹 정도가 아니라 국민적 분노의 대상인 사건이거든요. 네. 왜 젊은 생태 같은 젊은이를 이 급류에다가 밀어넣어서 목숨을 잃게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자고 하는 의로운 군인은 피의자를 만들어 가지고 또 제대로 일 처리 안 한 분들은 다 승진을 시키거나 지금 국회의원 공천을 주거나 대사를 내보내거나 과연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맞나? 우리가 지금 민주국가에 살고 있는 거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을 국민들이 다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이 단순한 어떤 이 범죄 피의자의 도피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이건 굉장히 문란한 사건입니다. 네, 굉장히 문란한 사건이다. 네. 국기문란 그렇죠. 사건이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러면 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군지 밝혀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아니 대사 임명권을 가진 분은 뭐 딱 한 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이니까. 네. 하여튼 뭐 상당히 이 문제가 총선 막판까지 큰 이슈로 총선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전망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가 60석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번에 59석이었어요. 하나 늘어난 겁니까? 네, 예. 59석일 때 우리 당이 51석을 했더라고요. 네. 51석을 했는데 60석이 이제 된 거죠. 네. 경기도 선대위 맡고 계시죠? 네네. 네. 하남에서 한 곳이 늘었고요. 네. 그다음 화성에서 한 곳이 늘었고 안산에서 하나가 줄었고 네. 이렇게 돼서 예.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경기도 선거 지형은 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 신흥 도시들 네. 그러니까 화성이나 또 동탄? 용인이나 네. 동탄이나 네. 동탄은 화성에 있는 도시니까 네. 하남이나 예. 그다음에 양주나 네. 또 남양주나 예. 신흥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 그 신흥 도시들의 인구 구성을 보면 네. 젊은 유권자들이 비중이 좀 높아요. 네, 네. 네, 그거는 이제 서울이 조금 더 고령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면 네. 경기도는 조금 더 청장년층의 유권자들의 비중이 네. 좀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론조사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당 지지 네. 또는 우리 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은 그 연령층이 40대와 50대입니다. 이건 그냥 데이터니까요. 네. 제가 뭐 예측이라기보다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면 네. 이런 신흥 도시들의 40, 50대 청장년층의 유권자 비중이 높은 네. 곳에서는 예. 우리 당 후보들이 틀림없이 선정합니다.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몇 곳을 각 그 신문들이 언론들이 네. 경기도에서 박빙으로 또는 접전으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 분당을, 그다음에 수원평, 네. 또 김포 뭐 몇 군데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런데 분당을 같은 데는 우리 당 지지율은 낮지만 그 김병 후보가 예, 예. 상당히 앞서 네. 어느 조사는 약간 좀 처진 것도 처지긴 그러니까 예. 혼전이라고 네, 봐야겠죠.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원병 김영진 의원 지역도 앞서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네. 국민의힘에서 전략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수원 전체를 전략 지역으로 지정해서 일찍부터 총 공세를 네, 맞아요. 펴고 예. 있습니다. 그만큼 수원 선거에서 유의미한 네. 성과를 내지 못하면 네. 경기도 선거 못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인 거예요. 아, 저는 그 그렇구나. 판단은 되게 맞는 판단이라고 맞는 봅니다. 판단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원에다 총 공세를 퍼붓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 전선에 예. 금이 갈 거냐? 야, 이탈이 그건 또 생기냐. 다른 문제. 아, 다르다. 수원 시민의 시민 의식과 민주 의식이요 예.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다녀가시고 네. 또 대통령도 한번 수원에 다녀가고 예.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해서 수원 시민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수원 시민들은 어쨌든 수원이 경기도의 이제 도의 도 같은 곳이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수원 분들은 그걸 머리 숫자를 제가 수부 도시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예. 하죠. 예. 그러니까 경기도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수원이. 네. 그런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또 특례시로 지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수원 무효후보는 염태영 후보나 시장일 때 네. 지금 국회의원 하지 김진 의장님이나 네, 예. 수원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신분 당선을
홍해실까지 연장하는 문제, 인도권 동탄선을 조기 네. 착공하는 문제, 지하화문 철도 지하화 문제는요. 네. 우리 당이 먼저 구상을 갖고 네. 발표를 딱 할 날짜를 잡았는데 하루 먼저 발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군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역 발전이나 이런 것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지역 수건 사업이 1, 2년 만에 되질 않아요. 많이 걸리면 10년도 걸리고 더 이상 걸리기도 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네. 이 경제를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물가, 금리 네. 이거 네.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권이.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전남 순천의 전통시장인 아랫장 번영회에서 열린 시민간담회에서 최근에 하도 이제 사과값 때문에 이제 물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 높은 농축산물 가격에 대응해 긴급 가격 안정 자금 1,500억 원을 다음 주부터 바로 추가 투입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 밝혔습니다. 선거운동 하는 건가요? 아니 뭐 그걸 정부 여당이 네. 그런 수단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들은 뭐라 그러는 진작 좀 하지. 그러니까요. 진작 좀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명절 때 좀 하지. 예, 진작 그러니까 예. 저는 뭐 그 얘기 뭐 하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정말 국민의 삶에 대한 걱정이 크다면 네. 일찍부터 그 말도 안 되는 이념 전쟁 하지 말고 네. 국민들의 삶의 문제, 물가 문제. 이 민생보다 이념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해온 이 정부가. 경제 무능한 정권을 계속 네. 연장을 시킬 거냐, 예. 계속 그들에게 힘을 줄 거냐 네. 이 선택이잖아요. 지금 예. 국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우리 민주당이 좀 더 네. 확실하게 국민들께 믿음을 주고 비전을 드리면 네. 저는 뭐 총선에서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네. 믿습니다. 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가는 데마다 막 수조원, 뭐 그 철도, 공항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 합치면 900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한데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냐.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부자 감세를 하고 있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앞뒤가 예. 안 맞고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제 한 달도 네. 안 남았는데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게 이 일종의 약속 네. 공약을 하는 건데 이런 거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네. 전 정권 문재인 정권 때도 선거 앞두고 지방 간 적은 있는데 그때는 코로나 극복에 관한 얘기를 네. 주로 했더라고요. 예. 보니까 저도 예. 찾아보니까. 예.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900조 저는 900조란 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예. 900조 보도에 따르면 900조면 우리 1년 예산의 1.5배입니다. 그렇습니다. 1.5배를 예. 몇 년 동안 예. 몇 년에 걸쳐서 투자를 예. 하겠다는 건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예. 건지 지금 세수가 작년에 50조, 60조가 네. 줄었잖아요. 네. 그 세수를 어떻게 늘리겠다는 건지 그렇죠. 이것에 대한 계획은 없이 그냥 하면 국민들이 그걸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알아들어요. 국민들이. 네. 예. 그냥 하는 말. 예. 하는 말이 어떤 예. 아무런 감흥이 없고 예. 믿음이 안 가고 그렇죠. 아이고 그냥 어려우니까 하나보다 이 정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럼 예. 그건 대통령께서 굳이 그런 노력을 하면서 그런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목련꽃이 피면 김포가 서울된다고 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왜 목련에다 그걸 얘기를 해요? 계절이 4월이 되면 그렇다는 얘기 같은데 네. 아무리 목련이 10번 피어도 네. 김포가 서울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김포 시민들도 그러면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죠. 그냥 대한민국 서울민국을 만들어요. 전부 다 서울. 제 고향 저기 해남? 전남 해남까지 다 서울로 다 편입을 그냥, 해요. 예. 그러니까요. 왜 그런 무리한 얘기들을 그러니까요. 하시는지 저는 상식과 합리에 맞는 공약을 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시간이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아픈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 대통령이 끊임없이 뭐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뭐 이런 공약을 하는데 민주당의 정책 기능이 좀 약화된 거 아니냐. 예컨대 이런 주장을 할 때 따박따박 문제 제기하면서 이슈 파이팅을 하는 능력. 그러니까 민주당이 스권 능력이 있는 대한 야당으로서의 자기 실력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한동훈 위원장이 막 이런 비판을 하면 그 비판에 대해서 이제 받아치는 응수하는 수준은 되지만 또 실력을 조금 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것은 제 조언으로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제가 지금 당의 지도부에 있지 않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의 일원이니까 네. 아픈 조언으로 받아들이겠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그래 제가 햇볕을 얘기했잖아요. 네. 염전에서 햇볕 비전을 국민들에게 믿을만하게 책임 있게 제시하는 그런 노력은 꼭 필요하죠. 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의 중요성은 뭐 의원님께서 대표님께서 워낙 강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막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 지지자들에게 꼭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후보자는 저는 한 표로 선거는 결정된다 하는 그런 네. 절박함을 유권자들에게 절박함으로 다가가는 게 꼭 네.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고 유권자분들에게는 정말 저는 대한민국이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정말로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다시 되돌렸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국민들께서 다들 이거 부끄러움은 왜 국민의 몫인가? 대한민국 맞아 이거 예. 이런 상황을 지속시키지 않으려는 정말 그 대단한 어떤 선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연님께서 우리 안의 다름을 비난하지 말고 곁에 돌아옴을 반기고 포용해 주세요. 민주당의 정신으로. 이게 민주당의 정신인가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용기 님이 영통 시민으로서 부탁합니다. 국민의 힘이 이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아주 좋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제가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오늘은 그러니까요.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예.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제목이 불편한 인터뷰입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종종 모시고 솔직하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어떤 그 해답이 있는 솔루션이 있는 이런 인터뷰 종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